안녕하세요, 한정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 만드는 사람입니다.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년간 개발해 왔습니다. 한기대하고는 프로젝트도 같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로봇이라는 게 뭐 추상적인 기기예요. 아직까지는 로봇이라는 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과연 우리 삶에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올까요? 그리고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상상은 많이 해보셨죠? 좋을까? 나쁠까? 뭐 그런 것부터 두려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구 생겨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개인, 우리 직업, 또 기타 등등 어떻게 변할지 한번 저하고 함께 얘기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로봇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은 찰리예요. 제 아내인 키네틱 아데스터 은서 씨가 디자인하고 제가 내부를 설계했었죠. 그래서 버지니아 텍의 유학 시절에 만들었던 애인데 이 애는 축구를 해요. 축구 중에서도 특히 로보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로보컵이라는 대회는 로봇끼리 그냥 축구하는 대회인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심이 휘슬을 불면 그냥 로봇끼리 서로 축구를 하는 경기예요. 그런 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매해 열리는 거고요. 전 세계의 로봇공학자들이 거의 모입니다. 막 수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매해 자신들의 기량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요. 경기 룰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목표가 뭐냐면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팀 있죠. 그 월드컵 우승팀하고 같이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할 거예요. 한 15년 됐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2050년, 35년 남았죠. 그게 그냥 그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2049년엔 뭐까지, 2048년엔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 스케줄을 짜놓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하나하나 맞춰나갑니다. 저는 2011년에 로봇컵 대회를 우승하고 세계 챔피언이 됐고요. 이 장면이 이제 그 경기의 그 뿜는 열기예요. 저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비록 로봇은 자기가 만들었지만 로봇 하는 거 구경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막 마음 졸이면서 있는 거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로봇 기술들은 한층 업그레이드 돼 갑니다. 특히 이 로봇은 똘망이라는 애인데 라디오스타에도 데리고 나갔었어요. 재난 구조용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사람이 가기 어렵고 위험한 그런 곳 있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원전이 폭발했을 경우 뭐 그런 걸 가정해서 만든 로봇이에요. 그게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한기 때도 저희 팀 로보티즈와 같이 참가했었습니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고 나서 로봇공학자들의 자성의 계기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다파라는 미국의 국방성의 기관이 주최를 했고요. 전 세계에 정말 내노라 하는 로봇공학자들은 다 참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팀은 팀 로보티즈라고 그 한국의 벤처기업이에요. 저희가 이름이 전부 다예요. 그 벤처기업에서 출전을 했었고 다른 한국 팀은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총 3개 팀이 갔었어요. 그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대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회가 로봇 기술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잘 만들어진 로봇은 없었고 이보다 더 어려운 미션들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구 역사상.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를 알려드려야 미래에 대한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런 미션들이 주어졌을 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미션이었냐면 처음에 자동차 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로봇이.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로봇공학자들이 로봇이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도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건 무인 자동차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로봇이 투입됐거든요. 사실은 군용 로봇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투입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 킬로미터 밖에서 진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전한 곳에서부터 진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안까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시동걸 키고 집어넣어버리면 배터리 다 닳아요. 그렇죠? 가는 동안 배터리가 다 닳는다고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긴 갔지만 그래도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자성이 들었냐? 아, 로봇이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겠구나. 재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재난으로 바뀌어버리는 건데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로봇이 재난 상황에서 인간을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자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미션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갖고 현장까지 도착한 다음에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어요. 구겨 들어갔다가 구겨 나와야 되잖아요. 로봇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냉각수 밸브를 찾아서 밸브를 열어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 벽이 나오면 드릴을 잡아서 벽을 드릴로 뚫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험지가 나와요. 막 재난 상황이면 막 벽도 무너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험지를 만들어 놓고 그 험지를 통과한 다음에 산업용 사다리,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면 미션이 끝납니다. 이런 걸 1시간 동안 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런 미션을 할 겁니다라고 다파가 발표했을 때 그 다파 본부에는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거의 막 내노라하신 분들이 다 모여셨거든요. 그분들 뭐 다 대가들이에요.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쥐죽은 듯이 쫙 하는 거예요. 저거를 나보러 하고 3년 동안 2011년 그래서 2012년에 발표했을 때 2011년 사고 이후 2012년에 이 발표를 했을 때 로봇 기술은 아직까지 저런 것을 꿈도 못 꾸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2015년 6월에 결선이 열렸고 서바이벌 형식으로 200여 팀에서 24개 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각종 예선을 거쳐서 그 24개 팀의 로봇들은 그 미션들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요. 지금 이 보시는 로봇들이 그 결선에 참가한 24개 로봇들이에요.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잘 만들어진 로봇은 없습니다. 이게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2015년 6월 버전으로. 그 뒤로부터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3개월 동안 또 더 엄청난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말을 뭐 너무 많이 하는데 뭐 한번 보고 얘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정말 잘하죠.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도 잘 내려요. 싹. 그리고 문이 있으면 찾아서 문고리를 열고 들어갑니다. 똑똑똑똑똑똑. 문이 좁아서 걸릴까봐. 그리고 밸브를 열고요. 그리고 벽을 뚫습니다. 정확한 포스 컨트롤이 돼야 돼요. 힘 조절이 잘 돼야지 저게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해갖고 들었죠.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미션은 전원 플러그 잘못 꼽힌 거를 제대로 꼽는 거였어요. 그 전날 공개된 미션인데 잘했죠. 그리고 험지를 돌파합니다. 저렇게 복돌들이 막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단을 올라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1등은 우리나라의 팀 카이스트가 있어요. In first place, Dartmouth Robotics Challenge Finals from Daejeon, South Korea, Team KAIST.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로봇의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보는 순간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팀이었지만 옆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팀은 정말 저 받을만하다라는 인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잘하죠. 자, 이 상태가 현재 로봇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만들까요? 도대체 로봇이라는 걸 왜 하려고 저렇게들 날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로봇을 만드는지. 저는 뭐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만드는 건 아니죠. 이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명감은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지신 노인분들이 4명 중에 1명이 됩니다. 24.3%예요. 이건 명확하죠. 앞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거는 틀리지 않는 예측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일례로 지금 일본은 저런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의점에서 일할 알바생이 없어서 사장이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다 쓰러졌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와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는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일례로 지금 우리는 119에 전화를 걸면 구급대원이 출동을 해주시죠. 그래갖고 저희를 구해줘요. 하지만 이런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는 전화를 해도 1시간쯤 뒤에 갈게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회인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다 출동했으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점점 거리 더러워지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런 사회에서 로봇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라는 게 사람이 하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로봇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대신해주고 우리는 좀 더 사람다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사명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되게 아이디어란 얘기죠. 아주 아름다운 동화 속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문제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 임금도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걸 안 쓸까요? 그렇게 좋은 일꾼이 또 있을까요? 한 일례를 들어볼게요. 기계와 로봇과의 경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 잘 아시죠? 셀프 드라이브 카. 이 차는 2017년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주행하는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택시를 만들 거예요. 구글은 저 차를 팔지 않습니다. 택시 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택시를 무인 자동차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격 제트 작전 혹시 아세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 스마트폰으로 자기 위치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택시가 몇 시에 그 위치로 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글 앱이. 그러면 딴 데서 딴짓하다가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죠. 탔는데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응접실처럼 생겼어요. 택시 많이 타세요? 저 택시 좀 타면은, 저도 자주는 안 타는데 좀 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기사님하고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려갖고 안전하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이라도 하면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얘는 안 합니다. 신호 위반 안 하죠. 차선 위반 안 하고 속도 위반 안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몇 가지는 그냥 누구는 나 그런 거 싫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탈래. 그런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뭐 하죠? 돈을 내고 내려야죠. 그 돈을 내는 순간 가격이 반값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임금이 없잖아요. 반값으로도 수익이 납니다. 경쟁이 될까요? 안 타시겠어요? 탈 겁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인차를 택시로 이용할 겁니다. 기계와의 경쟁은 이런 겁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계와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가지고 잘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언제나 반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 반작용을 캐치하는 사람은 그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게요. 농업이 발전했을 때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농약을 쓰고 비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막 늘어났죠. 사람들은 그래서 기아에서 벗어났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좋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선한 식자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기농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과 유기농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농업에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자동차요. 자동차가 발전하자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편해요.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각종 자동화 기기가 나타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결핍이 있었냐면 건강에 대한 결핍이 생겼습니다. 맨날 걸어다닐 때는 몰랐던 것이 걸어다니지 않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헬스클럽에 가서 다람쥐 마냥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요. 지금 건강에 대한 이슈가 핫 이슈고 건강을 포인트로 잡는 사람들이 시대를 리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몸짱인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시대고 건강 디바이스 하나 잘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결핍을 읽어야 됩니다. 로봇은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로봇은 결핍이 있을 겁니다. 반작용이 있다고요. 그 결핍을 읽어내셔야지 살아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봇의 반대. 네, 감정. 로봇의 반대말. 네, 뭐 나오는데 다 맞습니다. 저는 그 반대말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같지 않다. 로봇 같다. 로봇 같지 않다. 사람 같다. 같은 말 아닐까요? 연기 못한다. 로봇 연기다. 그렇잖아요. 사람, 인간성, 휴머니티, 로봇이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머니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고 그 휴머니티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잘 활용하면 로봇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쳐요.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하이야크가 만들어낸. 그런데요,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계를 가장 뒷받침하는 이론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을 했지만 동시에 보이는 손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 세계에서는 잘 먹히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개입되는 그 순간 이건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 시스템은 인간은 제한적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지 로봇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거리로 나앉아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업된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다른 직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체제는 바로 복지 자본주의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이 다가오면 살아나가야 될 선택해야만 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로봇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로봇을 잘 쓸 수 있고 우리 사회를 균형 맞추고 실업과 노동력 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